일상생활에서 독성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 진짜요?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거였어요? 대기업 제품은 모두 안전한 것 아닌가요? 독성 물질에 대해 강연하면서 소비자들을 만나면 빠지지 않고 돌아오는 반응이다.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평소 사용하던 물건에 다양한 유해 물질이 들어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눈치였다. 우리는 의식주 모든 부분에서 잠재적인 독성을 가진 화학 물질이 들어간 제품들을 빠지지 않고 사용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독성의 위협이 없다 해도 환경오염이라는 형태로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돌아오는 질문은 언제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였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성이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불가능하다. 세상에 독성이 없는 물질이 어디 있나? 애정도 지나치면 독이고 햇빛도 물도 산소도 과하면 독인 것을 최고의 답이라면 적당히 사용하세요가 답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그동안 강연하면서 청중들이 많이 질문하고 궁금해했던 내용을 모아 일상생활에서 독성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다. 이것으로 평소 화학 제품을 사용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한다. 첫째, 주방 세제의 독성을 피하려면 설거지할 때 몇 분 동안 헹궈야 할까?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다. 솔직히 처음 이 질문을 접하는 순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20에서 26도씨 정도의 미지근한 물과 40도씨의 따뜻한 물을 사용할 때가 다르고, 같은 온도라고 하더라도 4리터의 물에 세제 4ml를 사용할 때와 물 8리터에 세제 4ml로 설거지할 때가 다릅니다. 또한 흐르는 물인지 개수대의 고인 물로 세척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조건을 제시해야만 몇 분 동안 헹굴지 과학적 산출이 가능합니다. 과학자로서 이렇게 대답했다면 반응이 어땠을까? 살면서 늘 깨닫는 것이 있다면 지식보다 지혜가 더 위대하다는 사실이다. 어떤 조건에서 얼마만큼의 용량으로 사용했건 세척이 완료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 뽀드득. 세척기가 아니라 손으로 설거지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 소리가 들리는 순간이 온다. 주방세제 특성상 그릇에 남아있을 때 미끄러우므로 이 소리가 들린다면 세제가 남지 않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팁이 있다. 과거에 수도세, 전기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아끼기 위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개발하던 시절을 떠올려보자. 나는 세제를 푼 물을 설거지통에 담아 설거지하고 한 번 더 물을 받아 헹구고 흐르는 물로 살짝 씻어 그릇 건조대로 옮겨 썼다. 양치할 때 컵을 사용한 것도 수도세를 아끼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독성학을 공부하고 보니 이것이 세제 사용량을 줄이고 비교적 소량의 물로 씻기에 남은 세제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다. 조금 불편하지만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환경을 조금 더 안전하게 유지할 최고의 방법이다. 2019년 유엔은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했고 2025년부터는 물 기근 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제는 아끼기 위해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쓰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야만 한다. 둘째, 자외선은 피부암을 일으키는데 나노물질 독성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도 될까? 영화 엑스맨의 주인공 휴잭맨이 10년째 피부암을
앓고 있다며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바르라고 충고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피부암을 걱정하는 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양 생태계 환경을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금지한 나라도 있고 제품에 따라 건강에 이롭지 않은 것도 있어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외선 차단제는 유기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차와 무기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로 구분된다. 유기자외선 차단제는 옥시벤존이나 아보벤존 등 유기화학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며 무기자외선 차단제는 나노 사이즈로 만든 산화아연이나 이산화 타이타늄 입자가 들어있다. 2019년에 프랑스가 식품 첨가제로 이용되던 나노 사이즈 이산화 타이타늄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자 EU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몇몇 나라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1년 5월 EU는 식품 첨가제로 사용되는 이산화 타이타늄 입자가 더 이상 안전한 것으로 고려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물론 아직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제한적인 사용만을 허용하며 노출량 감소를 위해 적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피부를 통한 노출은 안전할까? 연구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독성학자로서 조언한다면 각질 세포를 제거한 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로 바르는 것은 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피부의 가장 바깥쪽을 이루고 있는 각질층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이 각질층의 유무가 피부 건강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건이나 스크럽이 들어간 세정제로 각질층을 제거하는 것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방어막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부 보호층 두께가 얇아지면 유해 물질이 각질 형성 세포와 멜라닌 형성 세포가 있는 기저층까지 더 쉽게 흡수될 수 있어 각질화 과정을 통해 각질 세포를 보충하고 자외선이나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멜라닌 형성 과정조차 손상될 수 있다. 하지만 평소 자외선 차단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던 나조차도 이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다. 해외 연수를 위해 미국에 잠시 머무를 때 파란 하늘 사이로 내리쬐는 자외선이 너무 뜨거웠던 탓이다. 불행히도 기후변화는 점차 심각해져 우리나라도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이 과거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나는 안전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피부암을 걱정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아직은 안전성을 확신할 수 있는 제품을 접하지 못했으며 나노물질의 유해성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유해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하지 않은 지금 나는 자외선 차단제를 최소로 사용해 인체 노출 총량을 줄이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음식을 먹기 전에 립스틱을 먼저 지우고 다 먹고 난 후 다시 바르는 것 또한 이산화 타이타늄 나노 입자의 인체 노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이다. 셋째, 미세먼지가 심한데 환기를 해야 할까? 실내 환기가 필요한 이유는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사람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오염물질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실내에 축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환기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어도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밤이나 새벽 시간을 피해 5에서 10분 정도씩 서너 차례 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세탁 시 가루 세제보다 액체 세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세탁기에 세제를 넣을 때나 헹군 후에 잔류 세제에 의한 호흡기 노출 가능성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또한 건조한 빨래를 갠 후에는 밀대나 청소기를 이용해 바닥을 청소하는 것이 실내 공기질 관리에 효과적이다. 넷째, 친환경이나 유기농 인증이 된 제품은 안전할까?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독성의 피해를 줄이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부터 공산품까지 유기농 친환경 제품이 늘고 있다. 소비자들 또한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친환경 제품을 찾는 이가 많다. 먼저 사전에서 공업 분야의 친환경 마크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살펴보자. 생산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덜 배출하고 자원을 덜 소비하는 제품에 대하여 친환경 제품임을 국가가 인정하는 마크, 환경부 산하 환경마크협회에서 인증한다 라고 나와 있다. 일반적인 제품보다 오염 물질을 덜 배출한다는 뜻이다. 유기농은 국가별로 인증 기준에서 차이가 있지만 농업에서는 3년 이상 화학 비료와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일반적이다. 또한 유기농 원료를 95% 이상 사용한 공산품만이 인증받을 수 있다. 안정성을 보면 일반 제품보다 당연히 월등하다. 우리가 많은 독성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살아온 이유는 인체가 스스로 감당하고 배출할 수 있는 극미량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허용 기준치로 정해져 모든 생산자와 생산 활동을 통제한다.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은 그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유기농 인증의 세분화된 기준과 분류를 꼼꼼히 살필 것을 권장하고 싶다. 분류에 따라 화학물질이 완벽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기농의 조건도 나라별로 다르다. 더구나 종종 가짜가 등장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도 벌어지므로 방심은 금물이다. 다섯째, 모든 제품에는 주의사항이 반드시 붙어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주의사항에 들어있다. 과자, 약, 주방세제, 청소용품 등 모든 제품의 포장지와 설명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러나 아토피나 알레르기 같은 특정 질병이 없으면 이를 잘 살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청소용품 락스를 사용할 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세제와 섞는 것이 금지인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더구나 반드시 환기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사용 설명서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 발생하는 사고가 해마다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주의사항은 제품 포장지에 기록되어 있다. 만일 기록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면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한 노력, 능동적 건강활동은 작은 관심과 노력에서 시작된다. 체내의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제품의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 우리 몸으로 유입되는 유해물질의 양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여섯째, 산성비를 맞으면 대머리가 된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알려진 산성비에 대한 오해이므로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먼저 산성과 알칼리성을 구분하는 pH 농도값을 알아야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 pH 농도는 물과 같은 어떤 용액의 산성도와 알칼리성을 표시하는 기준이 되는데 1부터 14까지 구분하며 중간값이 7일 때에는 중성에 속한다. 이를 기준으로 1에 가까워지면 산성, 14에 가까우면 알칼리성이 높다. 참고로 우리가 마시는 순수한 물의 pH는 약 7 정도이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에는 질소 산화물,
황산화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증기를 만나면 질산과 황산으로 변하며 이것이 비에 섞여 산성비가 된다. 산성이라는 말이 괜스레 공포감을 주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산성비를 맞아 대머리가 될 확률은 매우 낮다. 오히려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와 결합한 다양한 유해 화학 물질들이 모공을 손상할 가능성이 더 높다. 건강한 피부의 pH는 약 5.2에서 5.9이다. 제품별로 다르지만 두피 건강을 위해 생산된 약산성 샴푸의 경우 pH 5에서 6 정도이다. 일반적인 비의 pH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영향으로 5.6 정도이며 대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 pH가 5.6 미만일 때 산성비라고 한다. 만약 산성비 때문에 탈모가 생긴다면 샴푸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산성비를 맞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산성비가 토양의 산성화를 초래하여 식물이 병들거나 말라 죽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하천의 산성도가 높아져 플랑크톤이나 어류, 수중식물 등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7째, 과학적 증거 없이 맹신하지 말자. 산업 성장으로 경제적 풍요를 이루면서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챙기게 됐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비롯하여 취미나 여가 활동도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는 건강제품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에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분명한 증거가 없는 제품들이 유행하기도 한다. 차라리 효과만 없으면 다행이다. 문제는 라돈 침대 사건처럼 건강해질 거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암이 발생할까봐 걱정해야 하는 사태다. 과학적 사고가 불가능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 라돈 침대 사건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음이온 효과를 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한 오해에서 출발한다. 앞서 라돈 침대 사건을 다루었지만 음이온은 공기 중에서 불안정한 상태라 존재하기 어렵다. 음이온을 발생시킨다는 설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또 있다. 바로 게르마늄이다. 탄소족 원소로 원자 번호 32번이며 전기가 통하는 도체의 성격과 통하지 않는 절연체의 중간에 있는 특이한 성질이 있다. 게르마늄 팔찌나 반지, 목걸이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게르마늄 제품을 사용하면 면역력이 증강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신경통과 관절염, 두통 등 통증이 완화되고 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이런 효능을 밝혀내지 못했고 검증된 연구 논문조차 없다. 물론 이들은 3편의 국제학술지 논문을 게르마늄의 건강 효과를 검증한 과학적 증거로 내세우곤 한다. 2018년 국내 한 언론사가 전문가와 함께 검증한 결과 2017년 11월에 게재된 단 한 편만이 검색되었는데 논문이 실린 학술지는 공식 국제학술지 목록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저자가 속한 소속 및 주소도 명확하지 않았다. 특정 회사나 제품의 효능 또는 성능을 실험하여 그 뛰어난 효능이나 성능을 설명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논문은 극히 드물다. 기자는 해당 기업의 논문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전화나 메일을 통해 연락을 취해 보았지만 연락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제시한 논문이 진짜였다면 해당 업체는 기자의 연락을 반갑게 맞아 적극적인 홍보의 기회로 삼지 않았을까? 아마도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유사한 사례 중 하나로 한때 독소를 빼준다며 엄청난 입소문을 타고 판매되었던 발바닥 패치 또한 비과학적이다. 발바닥에 붙이면 체내 독소가 빠져나와 색이 까맣게 변한다는데 경희대 가정의학과 김병성 교수에 따르면 까맣게 변한 것은 피부에 붙어있던 세균일 뿐 체내의 독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게르마늄이 방출한다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의 양은 우리가 길에서 흔히 보는 돌이 방출하는 양과 별 차이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게르마늄의 효능을 인정하여 의료기기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고 말하며 적발될 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게르마늄 제품은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언론을 통해 계속 문제점을 알리는데도 이들이 제시하는 광고 문구가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라돈 침대나 가습기 살균제처럼 눈에 보이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들 업체의 수는 증가하고 정부와 언론의 통제 노력은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통제의 파급력이 적다는 것이 그 이유다. 건강을 잃는 것만이 소비자의 피해가 아니고 기업의 상술에 속아 지갑을 여는 것도 엄연한 피해라고 생각한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 광고에 속아 지갑을 여는 사람이 줄어들기 바란다. 8번째, 친환경 성분으로 만들어진 무독성 살균 소독제는 안전할까? 2020년 사가 암모늄 계열 물질 중 하나인 DDAC의 독성 기전을 연구한 논문의 보도 자료를 발표했을 때 세상의 반응은 뜨거웠다. 아마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살균 소독제 사용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당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친환경 성분 또는 안전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무독성 살균 소독제는 우리에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였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관가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바로 살균 소독제의 본질이다. 즉 성분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고유의 기능인 살균과 소독이라는 효과가 중요하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나 조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9번째, 나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다. 냉장고와 TV가 부의 상징이던 초등학교 시절과 버스가 없어 1시간씩 걸어서 통학했던 중학교 시절을 보낸 나로서는 지난 반백년 동안 이루어진 과학의 발달 앞에서 늘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약 30여 년 전만 해도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는데 지금은 유치원 아이들까지도 사용한다. 청소년들이 핸드폰의 작은 자판을 엄지손가락만으로 빠르고 능숙하게 누르는 것도 놀랍다. 이들은 한때 엄지족이라고 불리더니 이제는 포노사피엔스라는 신인류로 등극했다. 그런데 이제 자판을 누르는 노력도 불필요한 세상이 되었다. 음성 인식 시스템이 등장하여 말로 명령을 내리면 사물 인터넷 시스템이 알아서 척척 뉴스도 들려주고 원하는 TV 채널도 찾아준다. 문명의 발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가속도가 붙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자 이제 말할 필요도 없는 세상이 되고 있다. 글로벌 가전 브랜드들이 명령 없이도 스스로 제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시스템을 자사의 제품에 탑재하고 있으니 말이다. 주문하지 않아도 냉장고가 스스로 생수나 과일, 야채를 주문하는 시기다. 우리의 편리함은 이렇듯 신산업의 발달과 성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적당한 편리함은 축복이지만 정도를 넘어서는 편리함은 오히려 인간에게 독이 되지 않을지 생각이 많아진다. 신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일도 증가했고 그로 인한 환경성 질환 환자와 질환 유형도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성 질환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만성 질환과 노인성 질환이다. 따라서 초고령 사회에서는 환경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원한 건 무병장수였으나 현실은 유병장수가 되었다. 편리함과 윤택함을 위해 개발된 새로운 화학물질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휴지통을 장악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들과 필수품이 된 마스크, 새벽 배송이 많아진 시대에 늘어나는 스티로폼 박스와 아이스팩들, 심지어 우리들의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피펫이나 팁, 튜브 등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끝도 없이 쏟아진다. 쓰레기 매립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나 분쟁의 소지가 되어가는 요즘 차라리 저 멀리 우주 밖으로 던져버릴 수는 없을까 싶을 정도다. 현재 몇몇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환경성 질환 센터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등을 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모든 만성 질환이 환경성 질환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곧 환경이 오염되면 결국 우리 모두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이와 반대로 환경이 깨끗해지면 유해 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뜻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생각보다 아주 단순하다. 단지 작은 실천이 필요할 뿐이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 전에 오존층의 파괴를 먼저 생각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폐 질환을 생각하기 전에 그 발생원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 세제 사용량을 줄이고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교체 시기를 늘리고, 옷 소비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모두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렇다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지금 쓰는 가방을 버리고 친환경 소재로 만든 가방을 구입하는 것은 환경을 지키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다. 새 옷보다 지금 옷장에 있는 옷을 오랫동안 예쁘게 입도록 하자. 커피 전문점에서 판촉 행사로 사용하는 다회용 컵은 최소 4회 이상, PP 텀블러는 최소 50회 이상 사용해야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깨끗한 환경 속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다. 유해 물질이 가득한 쓰레기로 범벅이 된 지구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 바로 오늘 이루어진 우리의 노력만이 안전한 미래, 안전한 세상을 만든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